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성부 4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정당 지지율, 대선 지지율, 후보 지지율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월, 화, 수 진행해서 오늘 발표된 NBS 조사였는데요. 예. 전국 1,00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여기서 전체 적합도를 보자면 존칭 빼겠습니다. 이재명 28, 윤석열 20, 홍준표 14, 이낙연 11 이렇게 나왔고요. 9월 2주 대비 이재명 후보는 25%에서 28%, 3%포인트 올랐고요. 윤석열 후보는 17에서 20. 양 진영에서 이렇게 탑 선두가 나란히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진보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34, 이낙연 19, 박용진 4 나왔고요. 보수 진영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29, 윤석열 20, 유승민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가상 대결로 간단하게 하자면 이재명 윤석열일 때는 이재명 45, 윤석열 37 오차범위 바뀌고요. 이재명 홍준표에서는 이재명 44, 홍준표 38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낙연 윤석열에서는 이낙연 40, 윤석열 37, 이낙연 홍준표 때는 이낙연 38, 홍준표 42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예. 우선 여쭤볼 것은 한 주간 지난주부터 해서 고발 사주 의혹이 언론을 도배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게 고발 사유 사실 앞주에 예. 많이 좀 그렇죠. 하락을 보였습니다. 예. 하락을 보였고 앞에서, 예. 앞주에 보였고 이번 주는 좀 상승 턴어라운딩을 모습 보이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와 관련돼서 제가 한 꼭지를 소개한 게 오마이뉴스 현안 조사인데요. 예. 지난 14일 날 조사한 그 내용입니다. 전국 1,000명이고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치 공작설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물어봤어요.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42.3%가 나왔고요. 공감하지 않는다 44%. 팽팽하게. 저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윤석열 예비 후보의 핵심 브랜드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정, 법치 이와 정반대되는 사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박지원 원장이 등장하고 또 이른바 제보자가 기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솔직히 이게 프레임 전쟁, 진영 전쟁을 하면서 성격이 급 변환하면서 지지율도 따라서 움직인 그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러면 보수 언론과 윤석열 캠프에서 주장했던 프레임 전환, 메신저 공격이 진영 논리로 옮겨가면서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물이 타지고 처음에 일방적 이슈 혹은 윤석열 총장 저러다가 이게 심각하게 관련 레이스 완주까지도 처음에는 좀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진영 간 흔히 말하는 프레임 전쟁으로 성격이 변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 자, 이 소장님. 네.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지지율이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왔다. 큰 영향을 못 미쳤다. 고발 사주 의혹이. 네. 다만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홍준표 후보가 이런저런 전국에서 본인이 이득을 보고 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TV 토론을 보니까 이제 하태경 후보가 그 홍준표 후보의 정체성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경선은 당내 구간여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선거 캠페인이기 때문에 정체성 공격이 들어오고 거기서 잘 부합되게 막아내진 못하면은 이게 좀 실질적인 표심으로까지 연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도 이게 정치 이제 오랫동안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 말씀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누가 지시를 했냐라는 거를 물증적으로 그 밝혀내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문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맞선 게 지금 먹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토론회 말씀해 주셨는데 토론회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미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실제적으로 그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지금 높은 상태이고 또 오늘 그 토론회가 추석 전에 지금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마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좀 봤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제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토론. 오늘 토론회 그 전부는 보지 못했는데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준표 갈라쇼 혹은 리사이틀, 홍준표를 위해 짜여진 무대. 홍준표 후보가 휘젓도 않나 보니까. 아하. 이제 뭐 전방위적으로 하는데 역시 이제 TV 토론이 이제 지지율 흐름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예. 시기적 아까 우리 이 소장님 시기적 상황적 의미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홍준표 후보가 맹공 할 것이 매서웠고요. 윤석열 총장도 나름 디펜스 한다고 했지만 물론 평가는 뭐 국민들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의 기세 대단했고요. 상승세에도 당분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당분간 보입니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돌연 캠프 해체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뭐 중도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소장님? 일단은 그 전에 그 전날 사퇴 선언하기 그날 오전에 많이 좀 그 주변 정치권 주변에 돌았던 얘기가 어쨌든 캠프를 좀 전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사퇴할 것 같다라는 기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캠프를 해체한다라는 거는 사실 제 3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사퇴 가능성이 높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이제 네 명의 후보를 다시 뽑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어떤 포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공교롭게 그날 이제 미디어 본부장인 김종혁 본부장과 그 우연히 같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1층에서 만나서 아이고 뭐 인사하면서 차를 한 잔 나누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대신 뉘앙스는 좀 풍기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예. 최 원장이 지금까지 달려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보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내일 뭐 TV 토론 준비 뭐 결선 어떻게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본인이 이제 결선 전에 이야기하는 게 맞다. 이게 한자고 이제 본인은 사퇴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벌써 이제 읽히기를 사퇴 수순으로 돌입한 거 아니냐. 이제 4등에 못 들어가는 데서 좀 자신감 없음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최 원장님의 또 그 중도 사퇴는 캠프 성격 해체 선언은 좀 묘한 여운을 주는 쉽게 좀 이해 안 되는 알겠습니다. 일입니다. 예. 자, 지금 아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8 1등, 윤석열 22등, 홍준표 14 3등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당선 전망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오늘 아까 이제 그 MBS 조사에서 중요한 문항을 발표를 안 해주셨는데 당선 가능성에서 이재명이 40%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난번 대비 상당히 많이 큰 폭 상승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두 번째로 높았던 게 윤석열 후보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순회 경선 호남을 앞두고 그 과반 연승을 했는데 지금 그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가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데 여론조사를 보면 네네. 그런데 어떻게 그 1등은 이재명이 하면서 대선 당선은 이재명이 될 것이라는 여론은 또 높냐? 이거는 좀 모순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당선될 것으로 응답하는 분이 14%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새로운 후보에 의해서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내 비주류였기 때문에 비주류가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거를 그거를 좀 정권 교체적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새로운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계획들과 정책 공약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중에서 가장 낫다라고 판단하는 게 표심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민주당 경선으로 넘어가면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중도 하차를 선언하면서 표가 무효표가 돼서 모든 후보들이 조금씩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네. 이낙연 캠프에서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당에다가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결정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중도 하차로 나머지 경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이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호남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게 사퇴한 날 있었나 그런데 덕택트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 의뢰에서 9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그 정세균 후보의 사퇴가 물론 이제 전주에서 한 17.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여전히 1위가 이재명 후보가 37.8,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21.7%가 나와서 사실은 이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미 이제 그러니까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표심 이동이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사태의 영향이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국적 흐름보다는 호남 경선에서는 나름 이렇게 미세하지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재명, 이낙연 두 분 중에서 누가 수혜를 볼 거냐 그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한쪽이 일방적이라면 뭐 7대3 좀 좁게 보면 6대4 정도 그 정도 표를 갖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저 뭐냐면은 상층의 기류와 저기 이제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의원들과 그 기층의 정서는 달리 가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배지들 몇 명 가고 관계자들이 이제 옆에서 같이 서 있는 거하고 민심의 흐름, 당원들의 흐름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 그 한쪽이 일방적으로 수혜받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이제 실제로 이게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호남에서 MBS 조사 기준 지난주 조사 보면 정 총리께서 5% 얻었거든요. 이번에는 호남에서 정 총리가 빠진 대신 이재명, 이낙연 나란히 비록 5%지만 나란히 이제 비슷한 보폭으로 올랐어요. 그래 봤을 때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데이터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절 연휴 지나고 이제 호남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남 경선에 아무래도 선거인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2위를 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의 안방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에 다들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여기가 지금 그 권리당원 포션이 한 28% 정도 되고 숫자로는 한 2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그 의원직이 처리되고 나서 그 종로 재보궐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반응이 썩 좋지가 않고요. 그게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남에 어떤 던지는 메시지로는 굉장히 절박한가 동정심 유발 같은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 그 대선이라는 큰 선거판에서의 지금 이 의원직 사태라는 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선에까지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남 같은 경우는 그 역대 선거에서 항상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지었던 지역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작동을 하면서 조금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조금 더 표심을 더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슈퍼위크가 끝나고 이재명 지사가 51% 받았다가 정세균 후보 사퇴로 지금 53%가 됐는데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소장이 봤을 때는 50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호남에서? 저는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조금 이제 한 10%포인트 이상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50%는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배철호 의원님. 저는 그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결선으로 바로 직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이 조합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50 넘을 것, 예. 두 번째는 호남에서 45 넘을 것, 그리고 진보층에서 50 넘을 것인데 제가 이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 번도 그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50을 넘은 적이 없어요. 예. 그만큼 이제 이낙연 대표의 세가 있다는 건데 거꾸로 얘기했을 때 흔히 말하는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 경우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50 넘는다. 이러면 결선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정리가 되는 이제 이낙연 대표도 이제 서렌더 할 거 다 했구나. 오늘 그 말씀하신 호남에서 마저 그 결과가 안 나온다면 의미 없다. 두 번째는 두 분이 나란히 이제 40% 선에서 서로 몰리는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45 찍느냐 여부. 45를 찍고 이낙연 대표가 40선에서 같이 있다라면 한번 추격의 불씨는 살아있다. 한번 해볼 만하다는데 세 번째 경우는 이재명 45 찍고 이낙연이 앞자리에 3을 찍었을 경우 이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라면 이것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추격의 동력이 좀 실종된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일단 호남에 이제 권리당원도 많지만 일반 당원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다면은 우리 배수성님 말씀에 조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호남에서는 역대 이제 당선 전략 투표를 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그러니까 대선의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불리하기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1차 슈퍼위크 때 봤습니다만 네. 충청, TK, 강원 이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50% 중권을 받았는데 네. 이 국민경선인단이 워낙 많기 때문에 64만 명이 넘었으니까 네. 거기서 51% 받아서 51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호남 경선인단이 한 20만 명. 근데 2차 슈퍼위크에 들어오신 분이 50만 명, 49만 명이에요. 49만 명. 네. 그럼 결국 역시 2차 슈퍼위크 일반 경선인단이 누구 손을 들여주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낙연 대표도 그런 말을 하셨죠. 득표율을 보지 말고 득표수를 봐라. 그런 말씀 좀 나누나 살아있다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 평가가 있었지만은 대전 충청 결과 보면서 TK와 국민 경선인단에서는 더 벌어질 거다. 예상보다 사실 더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 만약 TK는 사실 앞자리 6도 노린 걸로 저 알고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국민 경선인단 슈퍼위크에서 50 중반 찍으면은 호남도 더 이제 안정적으로 50 과반도 기대할 수준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이제 그때 크게 전략이 틀어지거나 목표 달성에 미흡한 건 아니지만은 예상치에 조금 하회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저 말씀대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충청 경선의 예상률은 많이 나와서 고무가 됐고 1차 슈퍼위크에서 그 정도 나올 것이다. 네. 판단했는데 그만큼 못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 변수거든요. 그렇죠. 추미애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1차 슈퍼위크에 2자리를 받았다. 네. 그거는 충청 경선에서 이재명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겹치는 지지층에서 그렇다면 추미애를 좀 올려주자. 이동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2차 슈퍼위크에서는 다시 반대로 이재명한테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런 분석도 저도 좀 그런 분석 약간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권리당원이 들어가서 지금 표심을 하고 있는 거라서 추미애 후보에게 밀어줌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정세균 후보가 결국 사퇴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표심들이 지금 계속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지금 전망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번에는 1위 후보를 좀 밀어주는 흐름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소장님 분석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추미애 의원 지지가 그렇게 높이 나타난 거는 그때 공교롭게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제 불거지면서 우리 추미애 장관 했던 게 맞지 않냐. 추미애에게 푯줄 내자. 표로 한번 몰아주자. 뭐 그런 정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 갈등이 재조명되고 재부각되면서 추미애의 진정성이 평가받았다. 그리고 표로 우리가 화답하자. 그런 이제 내용들이 지지층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퍼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들이 좀 반영되었다라면 또 사실 거기서 이제 정 총리가 좀 충격을 받았죠. 이제 추미애는 잡을 수 있었는데 추미애한테도 밀리다 더 이상 뛸 의미가 없구나 한데 이번 호남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는 과연 우리 결정이 전체 판을 바뀐다라는 충분히 알고 계시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빨리 조기 전열 정비하고 지금 안팎으로 싸우는 과정이 이게 심상치 않구나. 빨리 조기 종결로 조기 선출, 진열 정비 이런 컨센서스가 작동하면은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좀 표몰이가 다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선 투표 논란이 당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결선 투표를 가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까 우리 3부에서 장성철 소장, 박시영 대표는 결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결선은 가기 조금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연승, 과반 연승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표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많은 25만 표 가까이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결선 가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최근에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역시 또 이낙연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연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자체가 이것도 이제 네거티브로 지금 볼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가 그냥 수사를 빨리 하자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나갔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어 보이지만 여기가 지금 고관여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라서 그렇게 주긴 주어도 좀 미미하게 줄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민주주의 4.0 의원님들 몇 분이 또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같이 이게 어우러지면서 지금 이 전체적인 판이 이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를 전망을 할 때 좀 빨리 일단 좀 마무리를 어떤 대세의 큰 흐름을 대세론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일단 전체 국민들을 대상한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생채기 날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의혹이 제기되면은 그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는 그 후보에게 어떤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 내지는 압력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선거인단, 당원 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역작용도 이럴 수 있는. 즉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그걸 호재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개연성도 농후하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더. 제가 내년 대선과 같이 치러질 게 재보궐선거인데 유니스 구원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어렵지 않게 수성할 거라고 보고요. 종로 지역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쪽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사람이 종로도 이길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견제 심리가 작용해서 대통령을 이기면 종로는 뺏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야권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돼버렸거든요. 인물론도 있다. 네, 인물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선거와 같이 가더라도 종로라는 변수가 대통령 선거에게 또 역으로 미칠 수가 있어요. 영향을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라도 나온다면은 2030 MZ세대 표심이 지금 굉장히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지금 할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선거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좀 1위를 이제 민주당 1위를 한 후보가 선거 전략 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좀 더 좀 전략을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배철호 의원님. 예, 저도 이현영 소장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즉 뭐냐 상황, 지형, 구도가 아니라 누구냐가 나머지 5에서 8%를 결정짓는 요인이고 그것이 승패를 가늠한 요인이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든지 이제 대선 후보로 서울 종로를 투영할 수는 없는. 어찌 보면은 종로 출전 선수가 대선 후보만큼 관심을 모으고 상징성이 있는 그런 선거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렇게 결국 양당 후보 모두 누구를 등반시킬 것이냐가 승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요 러닝메이트형으로 선거 전략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예, 그렇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요.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